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는 혈관 질환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뇌동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만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추운 겨울철 특히 조심해야 하는 혈관 질환, 뇌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현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위나 장기 같은 이런 다른 장기에 비해서 뇌혈관은 평소 그 상태를 점검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뇌혈관은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종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뇌혈관 질환이 있을까요,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제 좁은 의미에서 뇌혈관 질환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아세로스클레로시스, 동맥 경화랑 관련되어 있는 병을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보통은 칭하죠. 네. 근데 이제 넓은 의미에서 뇌혈관 질환을 본다면 환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날 수 있는 질환, 그리고 후에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질환,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환자나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예방할 수 있고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뇌혈관 질환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이제 동맥경화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고요. 네. 그런 동맥경화랑 관련돼 있는 뇌혈관 질환은 현재 사망 원인에도 2, 3등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뇌졸중, 영어로는 뇌졸중.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스트로크 뇌졸중에는 이제 자발성 뇌출혈, 그다음에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급성 뇌경색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선천적인 질환으로는 이제 모야모야 병이라든가 동정맥 기형, 동정맥 루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크게는 그래서 선천적인 부분, 후천적인 부분 이렇게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 하셨고요. 아, 그리고 궁금한 건 또 뇌출혈이 되는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출혈이 발생하는 그 부위에 따라서 예후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선생님? 뇌출혈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 뇌출혈의 원인을 감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이 됩니다. 뇌출혈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은 뇌출혈이 아까 언급한 자발성 뇌출혈은 보통 뇌실질내나 지주막하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외상에 의한 뇌출혈은 뭐 경막하라든가 경막 외에 생기는 뇌출혈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위치에 따라서 원인을 감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뇌는 이제 신경 덩어리이기 때문에 네. 그 각 부위별로 하는 기능이 다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이 중요한 일을 하는 뇌에 출혈이 생기면 그만큼 그 후에도 기능에 많은 손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런 뇌출혈 위치에 따른 손상도, 그러니까 나타나는 증상도 다르긴 하겠지만 뇌라는 곳은 이제 두개골에 둘러싸여 있어서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뇌출혈 양이 많다면 뇌압 상승에 의해서 생명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 뇌동맥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뭐 뇌경색, 뇌출혈 이런 뇌혈관 질환은 사실 많이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뇌동맥류는 좀 생소하긴 한데요. 자, 일단 뇌동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뇌동맥류는 어떤 질환일까요, 선생님? 뇌동맥이라 하면 이제 우리 모든 몸의 동맥이 하는 기능처럼 뇌동맥이니까 이제 뇌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동맥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로 뇌동맥은 특별하게 다른 몸에 있는 동맥들과는 달리 뇌혈관 장벽이라는 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다른 몸의 다른 부위와 다른 기능을 갖고 있겠죠. 그 뇌의 그 장벽은 뇌로 가는 이제 작은 독소라든가 약물 이런 거를 차단해서 우리 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장벽을 뇌동맥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뇌동맥류는 여기서 말하는 류는 이제 꽈리를 얘기합니다. 뇌동맥이 부풀어 올라서 꽈리 모양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 뇌동맥류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근데 생각보다 좀 흔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뇌 동맥류의 유병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어. 보고되기로는 2%에서 많게까지는 5%, 평균 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2%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2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 네, 네. 유병률이라는 거는 그 시점에서 어떤 집단에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리고 검사 기술이 더 좋아져서 검사가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유병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진단이 되어서 이미 알고 있으면 알고 있고 새로 그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환자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새로 진단이 되는 환자만 늘어나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유병률은 늘어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무서운 질병인데 100명 중에 2명이나 갖고 있다. 굉장히 무서울 수 있지만 유병률은 계속 올라가는.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뇌 동맥류를 갖고 있더라도 이게 뭐 파열될 수도 있지만 또 파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파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 네. 네. 물론 파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이 된다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적극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국내에도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세한 통계가 좀 나와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동맥류 환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보통 뇌동맥류 환자가 한 5만 명 정도 집계됐었는데요. 2018년에는 9만 8천 명 정도로 약 한 94%가 증가했습니다. 네. 5년 새에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이죠. 네. 그만큼 이제 진단이 그러니까 검사가 많아지고 검사가 많아지면서 뇌동맥류를 갖고 있는 환자가 발견이 많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고령에서 더 많게 60대가 한 32% 정도로 제일 많았고요. 50대, 그다음에 이제 40대 이런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뇌동맥류에 대해서 저희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키워드 확인해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혈압. 자, 뭐 혈압이 높으면 위험하다, 뭐 혈관 파열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뇌동맥류와 고혈압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천적인 결체 조직이 약하게 태어난 원인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가해지면서 동맥류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혈압은 이제 대표적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혈압이 지속이 되면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고 그 동맥경화가 동맥류를 발생시키고 또 동맥류의 파열에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뇌동맥류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뇌동맥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 똑같은 얘기인데 선천적인 위험인자, 네. 후천적인 위험인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천적인 위험인자는 이제 다낭성 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또는 이제 그러니까 흔히 알려져 있는 유전 질환인데 뭐 말판증후군이라든가 이런 희귀한 유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이런 동맥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파열 확률도 훨씬 높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후천적인 원인으로는 동맥류가 생기고 동맥류가 커지는데 동맥경화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다음에 흡연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근데 이제 이런 심뇌혈관 질환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아까 뇌동맥류도 선천적인 요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력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뇌동맥류가 생기는 거랑 가족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네.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나와 유전자를 50% 또는 25%, 50%를 공유한다 하면은 부모님, 그다음에 형제, 그다음에 자식. 이게 이제 1차 가계고요. 거기에 2차 가계는 25%를 공유하는 가계거든요. 25%를 공유한다 하면은 이제 고모나 이모, 삼촌 이런 2차 가계가 될 텐데 연구를 해보면 1차 50%를 공유하는 경우 2차 25%를 공유하는 가계에서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2명 또는 동맥류 파열이 있는 환자가 있으면
자기도 있을 확률이 일반적인 사람의 유병률에 비해서 적게는 2배, 오. 많게는 5배까지도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많이 물어보세요. 누가 이렇게 터졌고 누가 갖고 있는데 나도 검사를 해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가족 중에 있다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면증. 뇌동맥류와 불면증. 이건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키워드를 두 번째로 불면증으로 잡았는데요. 네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불면증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인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뇌 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면증이 있는 경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고요. 이건 제 그냥 추측입니다. 네네. 네, 동맥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고요. 알게 되면. 네. 아, 네, 네네. 알게 되면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도 많고요. 음. 그런 거랑 연관돼서 불안증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불면증을 유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다 뇌동맥류랑 연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불면증이 계속 이어진다면 뇌혈관 질환도 좀 고려해서 검사도 받아보고 그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생각하시면 같다.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뇌동맥류가 위험한 건 사실 파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파열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생님? 아까 뇌 출혈의 위치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이 뇌동맥류는 뇌동맥에 생기는 거고요. 네. 큰 뇌동맥들은 뇌에 지주막하, 영어로는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네. 지주막하 공간에 뇌동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터지면 이 혈관이 존재하는 지주막하 공간에 피가 나고요. 우리는 그 위치를 통해서 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뇌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고요. 네. 그 출혈량이 많으면 뇌실질내 출혈, 그다음에 뇌실내 출혈까지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커진 뇌혈관이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뭐 잠자다가 혹은 뭐 밥 먹는 일상생활 하다가 갑자기 터지는 건가요, 선생님? 뇌동맥류가 터지는 시점은 또는 터지는 상황은 속된 말로 대중 없습니다. 제각각. 네. 아무 때나 터질 수가 있고요. 아, 근데 일반적인 논문이라든가 이럴 때, 그러니까 터진 환자들을 나중에 치료가 잘 돼서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돌아온 사람들을 그런 돌아온 사람들한테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제 물어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차를 마시고 있는 커피 같은 걸 먹고 그냥 있는 차 경우도 마시다가. 많고, 많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서 변을 보려고 힘을 준다든가. 힘을 줄 때. 기침을 한다든가 무거운 걸 들고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뇌동맥류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열 상황 대중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좀 힘을 주는 상황에서 파열되는 경우가 많았다. 네. 자, 근데 그렇다면 그 크기에 따라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게 다른 건지 뭐 어떤 그런 기준도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풍선이 부풀어 올라서 풍선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풍선이 얇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얇아지면 터질 확률이 올라가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작은 뇌동맥류보다는 일반적인 경우에 25mm 이상의 거대 동맥류가 파열이 위험이 더 현저히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5mm 이상의 거대 동맥류가 잘 파열이 된다. 자, 근데 터지기 전에 미리 좀 전조 증상을 파악하고 있다면 위험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뇌동맥류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키워드 확인해보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통. 자, 뇌동맥류가 사실 있다는 거 머릿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요. 뇌동맥류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 이 두통일까요? 아까 불면증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두통도 워낙 너무 많은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두통만 가지고는 파열이 될 것 같은 뇌동맥류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려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파열 전까지는 뭐 증상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파열되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검사를 잘 받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떤 경우 바로 좀 병원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병원을 바로 가셔야 된다 하면 우리가 표현하기로 뇌 지주막하 출혈, 그러니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환자분 표현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도끼로 머리를 내려 찍는 것 같은 심한 네, 두통. 아주 극심한 두통이 어. 네, 생긴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 그것이 파열을 의심하는 가장 큰 증상일 수가 있고요. 음. 이 지주막하 공간에 뇌 출혈이 생기게 되면 뒷목이 뻣뻣해지고 뒷목이 예, 뻣뻣하고. 그리고 출혈이 생겨서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미식거리게 되고 토를 하게 되고 구토할 수도 그다음에 있고. 옆에서 지켜보면 이제 의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말씀하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는 바로 병원에 찾는 게 중요하고 네. 어쨌든 출혈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굉장히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은 신경외과적으로 제1응급 질환입니다. 제일 응급. 네. 한번 터져서 환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재출혈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공간이 작아서 이미 힘든데 또 터지게 되면 그때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재출혈 예방이 시급하고요. 네네. 재출혈이 보통 하루 이틀 내에 굉장히 많은 빈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도착을 해서 뇌동맥류에 대한 검사를 시행을 하고 네. 재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응급 조치가 중요하다는 거. 근데 제대로 조치가 안 됐을 때는 사실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적절한 치료가 없다면 후유증도 남길 수도 있고 네. 그런 질환인데 만약에 다행히 적절한 타이밍에 치료를 받으면 후유증도 안 남고 뭐 그렇게 잘 케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 출혈의 양이 이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출혈량이. 네. 뇌출혈이 생기면 뇌압이 올라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지주막하 공간이 작기 때문에 뇌 지주막하 출혈은 직접적으로 뇌 중추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하고 관련이 깊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뇌 중추를 압박하지 않을 정도의 뇌 지주막하 출혈만 생긴다면 재출혈을 빨리 예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뇌출혈이 흡수가 된다면 큰 문제 없이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뇌 중추가 압박받을 만큼 좀 심각한 출혈이 있다면 네. 어떤 후유증이 뇌 중추를 압박할 정도로 뇌 심각한 출혈이 있다면 뇌가 그 중추의 손상이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요. 네네. 우리 골든타임 얘기하듯이 뇌 중추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개골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뇌 지주막하 출혈이 생기면 뇌 중추가 이 두개골에서 밑으로 빠지는 허니에이션, 탈출 증상이 생깁니다. 그 탈출 증상이 생겨버리면 뇌 생명하고 관련된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 중추가 탈출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빨리 조속히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부터 적용되는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뇌동맥류 크기가 작더라도 발견된다면 터지기 전에 바로 수술을 받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수술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넓은 개념으로 치료를 한다는. 치료, 네네. 동맥류를 치료를 한다는 개념은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게 한다는 얘기고요. 네네네. 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큰 경우에 클수록. 파열 위험성이 높고요. 네. 그다음에 모양도 동맥류는 이제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걸 얘기하는데 네네. 그 부풀어 오른데 그 혈관이랑 붙어 있는 부분을 경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경부가 좁고 길쭉할수록 터지기가 쉽겠죠. 네. 그렇죠. 네. 위치가 어디냐, 모양이 어떠냐, 크기가 어떠냐,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유전적인 질환이 있느냐 이런 거를 고려한 다음에 치료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이 치료를 해서 환자가 잃는 것보다 더 클 때 시행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파열을 방지하려면 수술적 치료가 기본적인데 그 수술 방법은 어떻게 좀 결정을 하는 걸까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수술 방법은 그러니까 동맥류의 파열을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로 혈관 내 시술이 있고요. 혈관 시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두술, 머리를 여는 이제 개두술로 인한 혈관 수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혈관 내 두 수술이 그러니까 혈관 시술이 있고 개두술, 머리를 열고 하는 수술. 그 각각의 특징, 뭐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혈관 내 시술은 혈관 내로 동맥류에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퇴부 동맥이라든가 아니면 손목에 있는 큰 동맥을 통해서 관을 넣어서 혈관에 관을 넣어서요. 혈관에 관을 넣어서 동맥류로 접근을 해서 동맥류 안에
백금으로 된 가느다란 실을 가득 채워 넣어서 혈관 내 시술이고요. 아, 채워서 안 터지게 네. 만드는. 네네. 수술은 이제 밖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밖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 이 뇌 동맥류는 뇌에 있기 때문에 개두 뼈를 열고 들어가서 동맥류를 잘 찾은 다음에 그 부풀어 오른 부분을 클립으로 물어서 파열을 예방하는 그게 바로 수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방법이 좀 더 많이 시행되는지도 궁금해요. 수술적인 방법, 제가 이제 개두술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네. 수술적인 방법이나 시술적인 방법을 봤을 때 연구가 많이 됐는데 롱텀, 오래 지켜본 바로는 시술, 그러니까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혈관 내 시술이 네. 오랫동안 봤을 때 그 수술보다 낫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수술만큼의 파열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머리를 열지 않아도 않고 되니까. 된다는 네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 혈관 내 시술이 가능한 동맥류라면 혈관 내 시술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요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아까 혈관 내 시술법이 있었어요. 그런 시술로 이제 뇌동맥류를 치료를 했을 때 한 번 그렇게 시술을 해놓으면 평생 파열을 막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해줘야 되는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혈관 내 시술 방법이 오랫동안 봤을 때 수술적인 방법보다 낫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 재발에 관한 경우입니다. 아, 제발. 네. 네네. 아무래도 일시적으로는 파열 예방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압력은 계속 가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제가 아까 경부, 동맥류가 혈관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네, 경부라 거기를 다 채워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경부가 이렇게 자라나는 아, 네. 그런 경우가 수술에 비해서 혈관 내 시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클립 결찰술을 했을 때보다 혈관 내 시술을 했을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자주 추적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관 시술 시에는 아무래도 재발률이 어쨌든 수술보다 좀 높을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한 관찰이 필요하다. 수술보다 더 낫다는 증거가 없다. 낫다는 증거는 없다. 네, 네. 아, 특히 또 치료 후에 관리를 잘하고 좀 주의해야 할 사항,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네, 네. 그다음에 혈관 내 시술을 하게 되면 그 혈관 내 시술을 하면은 이물질을 어쨌든 백금 실사라는 이물질을 그 동맥류 안에 채워 넣어서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몸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거기에 혈전이라고 덕지덕지 거의. 달라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혈관 내 시술을 하신 분들은 이 혈전이 자라나는 걸 막기 위해서 혈전을 예방하는 약을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을 잘 드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술에 비해서 경부가 자라날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다 보니까 네. 난 혈관 내 시술을 했으니까 이제 다 됐어 이게 아니라 좀 더 혈관 내 시술을 하셨다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추적 관찰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치의 말을 잘 따라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뇌동맥류 환자 평소 좀 건강한 생활 가이드 정리해 볼게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기억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맥류가 있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런 거 더 그래요? 신경 쓰면서. 음. 그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맥류가 있다고 다 터지는 게 아니라 네, 동맥류가 터질 확률은 저는 외래에서 설명을 할 때 평생에 걸쳐서 1%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 그래요. 네. 동맥경화가 동맥류뿐만 아니라 이제 몸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끼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동맥경화, 그런 대사증후군 이런 거와 관련된 거를 철저하게 조절하시는 게 동맥류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시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혈관 관리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뇌혈관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험한 질환인 만큼 그 사망률도 낮추고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뇌동맥이 파열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현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